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빚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재산이 상속되는 것처럼 빚도 상속된다고 들었는데 그 상속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요. 빚을 갚을 수 없는 단계에서 파산 신청을 하면 경제활동에 어디까지 제약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법률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상속은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경험으로 빚도 상속이 되죠. 근데 이제 빚의 상속을 피하려면은 방법이 있대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용어가 한정 승인이 있고 상속 포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정해서 빚을 승인하겠다는 거죠. 그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을 빚이 재산보다 작을 경우에는 손해잖아요.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러면 빚을 제하고 재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내가 받겠다. 그게 이제 한정이고요. 그다음에 상속 포기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쉽게 예를 들면 뭐 형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 그러면 뭐 상속받으면 빚을 상속받잖아요. 그럴 때는 상속 포기. 이거를 대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은 대부분 직계 비속, 배우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빚도 있으면 만약에 죽으면 직계, 비속이나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자녀들, 그다음에 배우자나 이렇게 간대요. 그다음에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뭐 상속분 형제 자매로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 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이런 순으로 이제 상속이 가니까 적어도 빚을 진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사촌 반계까지는 해당 사람이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상속 포기할 건지 한정 승인할 건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파산할 경우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회생이 있고 개인 파산이 있어요. 개인 회생은 일정한 빚을 갖다가 면책해 주는 대신에 깎아주는 대신에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낼 경우를 개인 회생이라고 그러고요. 개인 파산은 소득이 없어서 낼 돈도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다 파산으로 받아들여서 면책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경제활동하는 경우는 개인 회생보다 개인 파산의 경우가 좀 더 제약이 많겠죠. 그렇지만 개인 파산을 해도 어느 정도 개인이 신용을 쌓는 기간이 인정이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원 절차를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종합해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했다. 또 반면에 이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과제를 안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미 관계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거쳤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정부의 대전략 기조가 이제 뭐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인데 네. 동맹의 기반은 확실히 다졌다. 네. 그리고 두 지도자가 다 임기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두 분 간에 확실한 신뢰를 구축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출발이 좋고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과제는 많이 남아 있지만 뭐 앞으로 잘하면은 충분히 비전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려는 애소하고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운전대를 잡고 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고 능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확실히 해소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확실히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시는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북한과의 경제 협력 문제 이런 것 관련해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려해소 부분은 사드를 뭐 제일 많이 우려했는데 네. 아예 오늘 나온 뉴스 보면 정의용 실장께서 한 번은 비밀리에 가셔가지고 예. 5시간 이상 맥메스터 보좌관하고 예.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예. 결국 배치는 할 거니까 예. 단지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에서 국민의 뜻, 즉 촛불의 뜻을 어기는 그 국내법적 절차를 어기면서 이걸 할 수는 없다. 네. 따라서 국내법적 절차는 지켜주는 거를 미국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보장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그 언급조차 안 된 것으로 이제 그 사드 문제가 잘 극복이 됐고요. 예. 또 많은 환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악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한미 동맹 자체는 신뢰 관계로 재출발한 거 이거 자체가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보고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남북 관계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데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네. 반면에 우리 대통령께서 애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출범에서 많은 그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일부는 요번에 좀 접은 게 아니냐. 이를테면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려면 당장에 남북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지금 오늘도 올림픽 단일팀 하자 뭐 올림픽에 참가해라 뭐 이랬지만 쉽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나오게 만들려면 개성공단 재개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개성공단 재개는 지금 상당히 유용한 것이지만 북핵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없다라고 이미 접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교수가 미국 가서 얘기했던 이를테면 중국 같은 그 육자회담 의장국이 강력히 주장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그런데 문재인 교수는 중단도 아니고 규모 축소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네. 지금은 한미연합훈련 규모 이런 거 논의할 때 아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연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쓸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네. 지휘권은 잡았지만 북한을 끌어들일 뭔가 북한이 그 선량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북한이 나올 것이냐. 예. 이제 내일 모레면은 베를린으로 이제 또 대통령 떠나셔서 베를린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네. 선언의 내용을 뭐 할 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협력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하셨던 건데 네. 그런 기능적인 협력 뭐 이를테면 영양분 지원 뭐 유아 뭐 도와주고 뭐 분유 주고 또 뭐 이상가족 상봉하자 이 정도 가지고 북한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베를린 선언을 신베를린 선언 하시려고 해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려고 했으면 그 문정인 교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반에 마찬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연합훈련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놨다는 게 조금 더 유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너무나 마찰음을 많이 내고 정의용 실장이 비밀리에 가셔서 만나시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사실 뭐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드는 진짜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적극 지지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효용이 별로 없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처럼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요격해서 맞출 수 있는데 네.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너무나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이 한중 관계만 훼손하고 실제로 우리는 크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자기네 주한미군 지키려고 갔다는 당국이 반대하면 어떻게 한국을 지켜주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저는 그거보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 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북한에게 억지력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그것도 철수시키는 이런 네. 방안을 오히려 원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진보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홍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씀이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들을 만한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좀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에 네. 이 한미 정상 간의 이런 그 이번에 오늘 가서 이제 상견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서로. 네. 예. 네. 이게 유지가 될지 이게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고요. 북한과의 이런 대화 내용도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뒤통수 대고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고려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과연 미국의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믿을 만한가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나 뭐 어쨌든 대한민국도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셨고요. 네. 과거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는 미국이 하는 대로 거의 추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정부에 몸담았던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예. 미국이 대화하자 그러면 그냥 대화하는 대로 따라가고 예. 제재하면 또 제재하는 대로 따라가는 뿐인데 예. 이번에는 좀 다르죠. 우리가 가장 주 당사자로서 우리가 제안을 내고 미국에게도 계속 제안해서 네. 합의안을 만들어서 중국도 설득하고 북한에게 제시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해서 북한이 좀 굴복하고 나오면 그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합의하겠다. 관여는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득하신 게 뭐냐면 그 공동 성명에도 나와 있지만 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서 활용함으로써 일단은 단계를 2단계 설정하고 그 단계마다 북한이 실제로 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인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합의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보자. 네. 그래서 미국이 그냥 단순히 제재하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북한을 핵 동결시킬 수 있는 제안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의 의견을 종합해서 중국하고도 상의해서 북한에 제시해 보겠다. 네. 이런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제안은 들어 있습니다. 예. 트럭에 잔뜩 당근을 싣고 가고 또 한쪽에서는 채찍을 옆에 쥐고 있으면서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가겠다는 건데 운전석에 앉아서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뭐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방어 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죠? 네. 이 방어 운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또 다른 공동성명에 나오는 연합방위를 그렇죠. 우리가 주도한다 이건데요. 예.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네네. 사실은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994년에 네. 우리가 그 평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받았을 때 네. 한국의 거의 모든 보수 신문을 포함해 모든 언론이 하루빨리 전시작전 통제권도 전환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새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예.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예. 우리 군이 너무나 좀 정신 자세가 안이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1990년 초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은 사실 2000년 초 이전에 주한미군 다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100% 한국을 방어해야 되는데 만약 철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남북 간의 경제 격차는 훨씬 더 커졌고 우리의 역량도 커졌는데 이제는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그러면서 병렬적으로 한미연합 이제 연합이 아니죠. 병렬적인 주의 협력 체제를 갖춰서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갖춰야죠.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베를린 선언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한미일 3국 또 여기 중국까지 포함하면 한미 중일 또는 한중일 3국 이런 체제의 중요성을 상당히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G20 정상회담에서 만나실 건데.
일단은 그 한미일 정상은 저녁 만찬을 같이 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고요. 예. 근데 한중일은 지금 만남이 없습니다. 예. 한중일은 지금 중일 관계도 어렵고 한일 관계도 좀 쉽지 않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는 이번에 결국 사드는 배치하되 영향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전 가장 걱정이 됩니다. 결국은 중국이 한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과연 갈 수 있을까? 물론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한중 간에 상당한 접근법이 이제 유사해졌는데 그러나 사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전략적으로 진영 간 대립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의 주도를 쉽게 용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아쉽고 아주 좋은 지적이시네요.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제도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홍콩을 다녀왔지만 이 홍콩 문제라든지 신강 위구르 자치구 문제라든지 상당히 이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이 한중 간의 관계 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골치 아픈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개인적으로는 10월 달에 이제 제2기 출범이 순탄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드 문제가 사실 그 한국의 남북한 모두를 중국의 지도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 말을 안 듣고 한국도 사드 배치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의 리더십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한반도 문제가 끼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계기로 한 1년 정도 우리가 유예 기간을 가져서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자, 한미 FTA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이 어떻게 앞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FTA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사실 팩트에 많이 벗어난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나마 맞는 건 그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수입하는 것보다 금액으로 9배 정도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2011년에 한미 FTA 체결된 이후에 미국 차의 한국 수입은 30몇 %씩 막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뭐 배기가스 문제 이런 것도 EU나 일본이 제시하는 기준치보다 우리가 더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셔서 의원들한테 잘 설명을 했는데 세계 무역이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12% 감소했는데 우리는 한미 간의 무역이 12% 늘었고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의 그 비중이 2% 이상 또 늘었습니다. 그걸 보면 미국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미국 차의 성능의 문제지 사실 그 독일 차보다 훨씬 싼데도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차 잘 안 사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좀 더 각성해야 될 문제지 이게 FTA 가지고 압박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그러나 우리가 협상을 거절하면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협상해서 우리가 얻을 거를 거꾸로 얻어내는 슬기로움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외교에 조금 더 전략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